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유광민입니다. 야, 10시 땡땡 25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5월 19일이고요. 이제 5월 달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욘디 스튜디오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뒤에 화면도 뭔가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들어오면서 뭔가 되게 화사해졌고요. 예. 뭔가 이렇게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어서 야, 뭔가 이렇게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비욘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욘디에 온 지도 거의 뭐 한 4년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월요일 날 아침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행복과 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사랑방처럼 와주셔서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약간 그 무거울 수도 있는 기분을 조금 따뜻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막상 제가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딴소리를 자꾸 하다가 주제로 넘어가니까 이제 막상 이제 이거를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할 주제를 먼저 짧게 앞에다가 하고 하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과 정신건강, 뭐 반려동물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고 동물은 좋아합니다. 동물은 웬만해서는 다 좋아하죠. 파충류를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 반려견, 반려묘 이쪽 계열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너무 싫어해서 뭐 동물에 대한 거의 뭐 혐오가 있을 정도로 싫어해서 뭐 키우는 거 엄두조차 못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 있느냐 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아마 한 3, 4학년?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죠. 어릴 때 되게 작은 흰색 말티스 종을 집에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나름대로 정말 뭐 예쁜 정말 예쁜 귀여운 강아지였고요. 이제 저랑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저랑 제 동생이 강아지를 너무 키워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디서 이렇게 뭐 데려오셨는지 분양을 받아 오셨는지 강아지 이름도 마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마크라는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그 강아지가 저희랑 오래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한 2년 정도밖에 못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2년밖에 못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너무 어렸고 그러니까 즉 저나 제 동생이 한 생명체를 돌보고 이렇게 챙겨주기에는 저나 제 동생이 어렸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주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상황이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동물을 싫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동물이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옆에 오는 것도 이렇게 약간 기겁하시는 힘들어하시는 타입이셔서 한 2년 가량을 키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 안에 반려동물이라 그러면 막상 키운다고는 했지만 책임지지 못해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안타까움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그 무책임함 그러면서도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고 예쁜 강아지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먹이를 줄 때만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린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간식거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러다가 또 이 친구가 좀 다쳤어요.
예, 좀 다친 게 아니라 다쳐서 왔구나.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러면 이 반려견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견을 그 동물병원에 잠깐 맡겼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뒷다리 하나가 다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뒷다리가 계속 아프니까 건드릴 때마다 으르렁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쳤다는 걸 이제 동물병원에 알리니 그쪽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나을 때까지 케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케어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반려견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왔을 때 저희들은 더 키우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반려견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좀 외곽에서 주택을 하시는 분께 이렇게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마크가 떠나가는 날 막 저랑 제 동생이 엉엉 울면서 막 차를 쫓아갔던 차를 쫓아갔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또 지금 돌이켜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때를 썼구나라고 좀 반성도 하게 되는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죠.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특히 저한테 직접 진료를 오시는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녀분들의 걱정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뭐 혹은 학교 부적응이나 뭐 친구 관계 갈등이나 부모 자녀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진료를 꾸준하게 부모님들이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녀랑 좀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자녀의 어떤 우울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뭐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럴 때 반려동물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근데 막상 보면 제가 무슨 답변을 안 드려도 이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신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자녀가 데려왔다거나 자녀가 너무 때를 썼다거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뭐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키우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한테 이제 그다음에 정보가 들어오는 건 그다음에 정보가 들어오는 건 대부분 긍정적인 정보입니다. 즉 반려동물을 저희들이 키우게 됐더니 막 우리 가족이 이 반려동물 때문에 더 행복해졌어요. 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왔을 때 누가 반겨주는 동물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집에 들어오는 맛이 있어요. 혹은 우리 자식이 너무 밖에 나가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이 강아지가 들어온 다음에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집 밖에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이 반려동물 때문에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대화가 늘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게 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반려동물이 정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가능성은 있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반려견에 대한 경험이나 또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 혹은 내 자녀가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강하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다만 그 선택적 정보, 외적인 부분. 근데 제가 듣지 못하는 정보 안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해서 돌보지를 못해서 그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게 되거나 혹은 유기를 하게 되거나이죠. 실제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제 뭐 이거는 봉사활동이자 자선사업 같은 거죠.
그런 쪽의 상황들을 보면은 상처받은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때로는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표현 쓰기 뭐합니다만 잡종 그 똥개들이 많았다면 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되게 어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견종이거나 예 고양이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를 경험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그런 상황을 그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 경험을 한다 그래도 그건 정서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은 아닐 겁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보냈다는 것. 그거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유인님께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파견을 교수직으로 파견을 나가는 사업이 있어서 의료원에 서산에 있는 의료원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가량, 1년 가량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파견을 나갔던, 그때 같이 파견을 나갔던 내과랑 응급의학과 부부 교수님이 계셨어요. 결혼한 지 한 몇 년, 한 2년 채 안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서산에서 유기견 2마리를, 유기견을 1마리를 데려와서 키우고 또 다른 1마리를 데려와서 키워서 총 2마리 유기견을 키우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견종이 작은 종류가 아니었어요. 작은 종류가 아니라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인가요? 골든 리트리버 말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리트리버 중에서 또 크기가 큰 종이랑 또 사모예드? 그 캐나다에서 눈썰매 끄는 애들? 완전 흰색 사모예드 맞나? 하여튼 그런 견종 2마리를 뭐 거의 사람만큼 큰 견종을 키우시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는 이제 사람 손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막 경계하고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난폭하게도 구는데 그걸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얘가 상처받았던 거를 이해하면서 키워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뭐 한편으로는 정신과 의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거는 그 반려동물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치유이자 힐링이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반려동물을 보면서 그 뭐 주인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돌보는 사람도 같이 마음의 위안과 성장과 힐링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야 될 때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우리랑 진짜 반려동물이 됐을 때 애완견과 반려동물은 좀 다르잖아요. 애완동물은 전적으로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라면 반려동물은 서로 나름대로의 존재로 가치 인정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존재로 반려동물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의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따뜻한 애정을 주는 그리고 나도 애정을 함께 주는 가족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위안을 얻죠. 그리고 정서적인 책임감을 얻죠. 우리가 정서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일정 부분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들의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물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도 같이 강해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망가지면 내가 우울해지면 내가 정서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가
좀 단단해져야겠다라고 스스로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스스로를 위한 책임감이죠.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딱 가지게 되면 그때는 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나 스스로를 관리하게 되는 힘을 키워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정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정서적인 목적을 위해서 키운다면, 키우려고 한다면 우선 이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느냐를 스스로나 가족이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건 어떠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거의 차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어찌됐건 뭐 어른의 입장에서는, 키우는 입장에서는, 돌보는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반려동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예. 근데 그리고 요즘은 뭐 반려동물한테 드는 돈도,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뭐랄까요? 챙겨주는 것도, 또 반려동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진짜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유기농에 정말 음식도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는 챙겨주고, 또 미용에, 또 요즘은 유치원, 학원 다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도 싸지 않아요. 거기 항상 맡기고 교육시키고, 뭐 진짜 무슨 웬만한 애들 키우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기도 하고 거의 뭐 삐까삐까할 정도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게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거죠. 자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결국의 목표는, 자식 키움의 목표는 이 자녀가 내 곁에서 끝까지 나만 바라봐 주면서 나에게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따뜻함을 주고 이렇게 나랑 항상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죠. 자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식의 몫은 자식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서 나도 정서적인 거리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르잖아요. 반려동물은 전적으로 나의 돌봄을, 예, 이 반려동물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고 있죠. 그게 반려동물이 좀 나이가 좀 늘면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나이가 든 반려동물이 약간 영물처럼 바뀌긴 하거든요. 네. 약간 영물처럼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반려동물이 나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이젠 저도 이제 충분히 컸으니 저도 이제 저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인님과 떠나 저는 저 야생의 들판에서 저만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거잖아요. 즉 아이로 따지면 태어나서 갓난장이 때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모습이 이 반려동물이 우리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한평생을 돌봐주고, 또 그 친구는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방향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을 챙겨나가는 데 있어서 쌍방향적인 면이 아니라 일방적인
측면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키우는 사람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 주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이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애정 대상? 예. 마치 애착 인형처럼요. 애착 인형처럼. 근데 좀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전적인 소유물이 돼 버리는 거죠. 왜냐면 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진료 상황에서 보다 보면 음 반려동물이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본인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주인이 학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 애를 쓸 수밖엔 없죠. 마치 가스라이팅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폭력이죠. 예. 근데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뭐 저한테 이제 오시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죄책감이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술을 마시면 자꾸 반려동물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 사랑을 할 때는 너무 사랑을 주면서도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는 또 반려동물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동물도 사람과 정서적인 영역은 동일해요. 똑똑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이성마저 가지고 있어요. 네. 일정 부분의 사회성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정말 의존하고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위안을 얻고 위안을 주기도 하는 그런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학대와 폭력을 사랑과 동시에 받게 되면 네. 이 동물 역시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일정 부분 PTSD처럼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 우울증도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대도 있죠. 우울증의 반대도 있어요. 예. 너무 이제 부모죠. 부모가 끼고만 있는 강아지는 예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버릇이 나빠져요. 예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예 주변의 눈치도 안 보고 예 자기가 마치 엄마 아빠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마저 가지고 그럼 완전 삐뚤어지는 거죠. 네. 어릴 때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강아지도 반려동물도 어릴 때는 그 애착 불안이 있습니다. 분리 불안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일정 부분 또 극복돼야 되긴 하거든요. 때로는 좀 혼자서 있을 때도 있고 예. 때로는 부모가 챙겨줄 때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 상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반려동물의 이 분리불안을 부모가 감당을 하지 못하면 예. 365일 24 시간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나의 삶인지 반려동물을 위한 삶인지 헷갈려져 버리죠. 반려동물 영역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정서적인 위로와 위안과 힐링과 사랑을 나눴는데 반려동물에게는 이제 주어진 삶의 시간이
사람보다는 짧으니까요. 예, 요즘은 뭐 강아지도 건강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살긴 하지만 원래 평균 수명은 10년 안팎이죠. 예, 10년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아마 평균 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난 후 내가 충분히 얘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보다 반려동물의 마지막이 먼저 다가올 때 병적으로 약해져 가는 거를 바라봐야 할 때 물론 또 그 어떤 늙어감의 과정 예 그리고 임종의 과정 그리고 질병이 생겨 있는 경우에 그 투병의 과정을 마치 우리 가족이 떠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영역인 것은 예 조금 다른 영역인 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갑자기 사고로 뭐 이게 아니고 예 본인의 임종의 때가 와서 떠나갈 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이 인제는 나이가 드셔서 인제 '나와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또 나 역시 부모님의 품을 어느 순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서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으면 예 건강한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한 채 부모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제 그걸 또 건강하게 나의 내면에 담으면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은 내가 떠나보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독립시키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평생 나만 바라보면서 의존해 오는 관계에서 반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반려동물이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는 평생 내 곁에 있어 줄 존재라고 생각하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삶의 여한이 다 되었을 때 그게 훨씬 더 마음 안에 빈 구석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부모님은 어느 정도 정서적 거리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내가 점점 마음의 준비를 해 와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반려동물은 정말 생이 마감할 때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내가 철저하게 돌봐줘야 되는 대상으로 있다가 내 품 안에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 이제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더 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이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과 자식을 이른 나이에 떠나보낸 게 그 정서적인 충격의 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듯이 펜로스 증후군이 그런 면에서는 마치 내 자녀가 먼저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막상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그리고 그 반려동물과 사랑을 교감할 때 내 마음에 미처 고려했던 영역이 아닌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와 비슷한 마음가짐을 시작부터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평생 내 곁에 있는 거를 바라보면서 키우면 안 되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 자녀가 성인이 돼서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떠난다는 걸 가정하고 아이를 키우죠. 아이는 어차피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키운 다음에 그 떠나감에 대한 독립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두고 받아들여 가면서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내가 지금은 이 반려동물을 전적으로 내가 돌보고 있지만 이 반려동물 역시도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또 본인의 어떤 영역을 따로 가져가게 될 내 품에서 떠나가게 될 그러면서 하나의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어떠한 한 존재로 마음 안에 남게 되는 순간도 찾아온다라는, 언젠가는 내가 이 육체적인 동물에 대한 영역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떠나보내야 될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반려동물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 안에서 어느 순간 이 친구는 날 떠나갔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을 내가 꾸준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요즘 강연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아마 비욘디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는 한 그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환자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책임질 수 있겠냐? 너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동물인데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워갈 수 있겠냐? 근데 본인이 책임감 있게 키워가겠대요. 약간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이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고 난 다음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 본인이 죽으면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때문에 본인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순간 반려동물을 위해서 본인이 인생을 힘겹지만 살아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반려동물이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분의 자살 충동을 이 반려동물이 막아주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반려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분이 반려동물이 떠나갔으니 이제 다시 자살 시도를 하시게 될까봐 염려가 되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돌봐야 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살아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 다시 이 자살 충동이 올라올 때 그걸 막아줄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막상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살 시도를 안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려동물이 세상이 떠났지만 나랑 같이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줬잖아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반려동물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반려동물은 세상은 떠났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면 이 반려동물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려동물은 이분에게는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꾸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은 나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큰 마음 안에 단단한 힘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내적 대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나에게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내 마음 안에 든든한 대상. 그게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일부 논문에서는 중증 정신질환, 심한 정신질환에서는 반려동물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중증 정신질환이나 뭐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나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신경증적인 불안과 관련된 우리 삶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우리 삶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울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해내고 극복해내고 회복해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이에요. 하나만 더 언급을 한다면 이런 거죠. 반려동물의 영역이 너무 커져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커져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넓어져 있다? 다양해져 있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오는데 청소년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반려동물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 반려동물한테 밥도 챙겨주고 뭐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로 뭐 부지런히 살아요. 그럼 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저걸 정리하자니 또 자녀가 또 힘들어할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반려동물이 이제 파충류 종류인 거죠. 도마뱀과 이제 양서류, 뱀. 예. 그리고 이제 밥도 줘야 되는데 밥도 이제 뭐 귀뚜라미의 작은 그 생쥐들 이런 거 팔더라고요. 식용으로 그 반려동물의 식용으로. 그런 것들이 막 냉장고에 쌓여 있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고 또 걔네들 아프지 않게끔 잘 커갈 수 있도록 환경도 막 만들어주고 막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또 막상 맨 처음엔 그렇게 징그러웠는데 또 자꾸 보다 보니까 귀여워요. 자꾸 보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영역도 너무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이 필요성에 따른 거죠. 필요 영역에 따른. 지금 이 영역에서는 자녀가 어찌됐건 간에 그간에는 사고를 미친 듯이 치다가 이 반려동물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사고 덜 치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받아줘야죠. 그거 아니면은 자녀가 막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자라난 사람들이 또 여기서 뭐 또 경제 활동을 해요. 예, 또 그 안에서 뭐 브리딩이라 그러죠. 막 그런 걸로 또 어떻게 해가지고는 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너무 지나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물고기 키우는 거. 특히 저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열대 열대해라 그러나요? 예. 되게 이렇게 열대어들 키우는 거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걸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용이 이게 뭐 말도 못하는 비용들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배보다 더 배꼽이 커져 버리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반려동물이 나한테 정서적으로 주는 도움과 내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이 저울질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봤을 때 예뻐요. 봤을 때 뿌듯해요. 이것과 내가 이걸 키우기 위한 비용이 뭐 격차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이거는 욕심이죠. 이건 욕심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욕심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때로는 좀 땡깡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얼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은 말씀을 얼추 드려서 그간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거나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 키우는 것, 거기서 내가 얻는 위로와 때로는 마음의 부담과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동님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저와 김싱아 PD님, 김준원 감독님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W님께서 또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이문경님께서 오늘 제가 입은 이 밝은 자켓이 환해 보인다고 힐링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제가 병원을 이전을 하면서 원래 저의 그 정신과 의사로서의 약간의 그 컨셉과 모토는 정신과 의사 같지 않은 정신과 의사? 즉 병원 같지 않은 병원? 그래서 흰 가운도 입지 않고 진료를 받는데 보험제도의 변화? 정확하게는 보험제도의 변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가 갑자기 돌연 취소를 해버린 이 심평원의 상황 때문에 또 이걸 또 하루 전날 또 취소하셨어요. 참 난감합니다. 전 병원도 이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튼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도 그냥 일반 병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흰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게 돼서 약간 저의 컨셉도 좀 바뀌었지만 뭐 사회가 바뀌고 뭐 구조가 바뀌면 거기에 뭐 어떻게 어쨌든 제도권 내에 있는 의사라면 거기에 맞춰야죠. 그 대신에 이제 의료라는 제도권 밖에서 또 다른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과 뭐 일정 부분 상담이란 부분들을 지금 좀 별도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컨셉은 어떻게든 좀 유지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해지면은 또 저의 고민, 또 거기에 대한 고민 해결 과정에 대한 건 그냥 소개차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님께서는 선생님 얼굴도 환하시네요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요즘 사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지금 이번 주부터 저한테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고난의 행군이어서 정말 토일까지 지금 일이 다 차 있습니다. 한 3주가량. 월화수목금토 일이 다 차 있습니다. 일로 차 있습니다. 일로. 그래서 3주 동안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가지고 뭐 저 나름대로 또 정서적으로 얻는 뭔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무리를 했을 때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든 혹은 그 중간중간에서 저 스스로를 챙기기 위한 어떤 힐링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좀 생존 모드로 경험을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돈님께서 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화면 정말 화사하니 정말 좋네요. 가라앉은 기분을 업시켜주네요 하셨는데 그래도 저의 뭔가 이렇게 화사함 덕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분이 업되셨다 그러면 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선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산나모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반려동물 이모티콘을 살짝 남겨주셨습니다. 산나모님 그 고양이 2마리 키우시는군요. 저도 사실은 저의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로망은 진료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거였어요. 약간 그 동물 친화적인 병원이어서 그냥 진료실 안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양이가 그냥 제품에 이렇게 좀 안겨서 이렇게 제가 쓰다듬고 있을 때도 있고 고양이는 또 사람을 좀 잘 타지 않으니까 또 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있고 혹시 옛날에 그 가가멜은 아지라일이죠, 그죠? 그 스머프에 나오는 그것도 있지만 그 형사 가제트에 나오는 그 악당이 보면 항상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쓰다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고양이 한 마리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배 위에 얹어놓고 상담을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제가 뭐 그냥 이제 좀 취미 활동처럼 진료를 보는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 저랑 잘 맞으시는 분들만 상담하시면 되니까요. 그때는 한번 그런 모토의 병원은 아니죠. 병원에서는 동물을 키우면은 왠지 의료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상담센터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준님께서는 저도 반려동물 좋아하는데 이제는 반려견 안 키웁니다. 과거에 2번 있었는데 아픈 기억이 있어서라는 거는
그쵸? 펜로스와 관련된 혹은 내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로스 증후군에서 내가 얘가 떠나간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못 키우겠어요라는 건 저는 또 다른 반려동물을 내가 책임지고 또 살아가는 걸 통해서 또 극복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가정하에 내가 키우는 거잖아요. 자식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또 내가 어떤 사명감으로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은 동물을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내가 또 일정 부분 사랑을 주면서 키워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펜로스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일정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가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내가 돌볼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죠. 산나머님께서는 동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야옹이들 키우다 보니 길냥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셨는데, 네. 요즘 확실하게 이 길냥이들은 많죠. 옛날에는 이제 그 개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안전 때문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없어졌고, 이상하게 고양이들은 이렇게 안 데려가죠. 아무래도 고양이는 이제 갑자기 뭐 사람을 해친다거나 이렇게 고양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렇진 않으니까 이제 고양이들은 남겨져 있는 거겠죠. 근데 모르죠. 또 그 길냥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에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삶의 영역들이 또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놔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누군가가 막 길냥이들 때리고 다닌다 이러면 막아야겠죠. 그쵸. 주님께서는 제 딸은 집안에 털 날린다고 위생상 너무 싫어해요. 반려견 있는 집은 안 들어갑니다. 동생 집도 안 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가족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마음을 좀 만드는 것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집안에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건 뭐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뭐 우리 친척 조카 누구를 지금 갑자기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만 해라고 할 때 자녀는 당연히 갑자기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나만의 생활 공간에 다른 아이가 같이 이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어떤 습관이나 이런 조건이 또 혹은 뭐 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어떤 뭐랄까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 어떤 공통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족 구성원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자녀 입장에서라면,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라면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함 혹은 자녀의 책임감의 영역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좀 일정 부분 참아주고 또 부모는 또 항상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런 영역이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거는 가족 간의 그 의견 조율이 참 중요하죠. 더부유님께서는 예전에는 동물은 마당에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키우고 가족의 개념이 된 것 같네요. 그쵸. 과거에는 그냥 걔는 집 지키는 거죠. 그 역할인 거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애완견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건 전적으로 그냥 인형 같은 존재죠. 그랬다가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산나머님은 털은 많이 날리지만 귀여움과 가족들에게 주는 웃음으로 모든 게 상쇄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업적인 영역으로 약간의 그 브리딩들이 이루어져서 진짜 인형 같더라고요. 진짜 인형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워지죠. 뿌듯해지고. 예. 지나가는 애들 보면 잠시 서서 미소 지으며 동행하시는 분들도 미소로 답하시고 서로 눈인사를 합니다. 즉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끼리 이렇게 산책하다 만나거나 혹은 어디 반려동물 같이 지낼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요즘 펜션 같은 데도 있죠. 그런 데서 이렇게 있게 되면 같은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소통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예. 유이님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강아지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예. 우리 강아지는 나무 막대기나 빗자루를 보면 뒷걸음질 치면서 낑낑대며 울었어요. 이거는 예전 자신들에게 이렇게 트라우마를 줬던 주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유니님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회복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일인 거죠. 하나의 치료이기도 하고요. 네. 조이스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쵸. 윤희님께서는 그 학대받은 강아지가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푼수 기질마저 있습니다. 사랑받는 막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영동님께서는 저도 시골로 귀촌하기 전까진 개와 고양이 너무 무서워 해서 너무 무서워해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는 얘네들 보면 행복해요라고 아마 귀촌을 하시면서 이제 그 반려견들을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한 계기는 몸 아픔으로 우울증까지 극심하게 왔을 때 아랫집 슈나이저 한별이가 제 마음 알고 힘이 되어주는 것 느낀 후 변화가 왔어요. 제가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니 남편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진돗개 강아지를 데리고 왔죠. 와, 네, 그쵸. 이게 막상 사람이 못 해주는 위로를 반려동물은 해줄 때가 있죠.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아픔이나 우울이나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순간 쭈뼛거려요.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괜히 이렇게 뭐라고 말 거는 것 자체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전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가와서 이렇게 얼굴을 부비고 이렇게 손바닥을 핥아주고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뒹굴거리고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한편의 위안을 얻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것에서의 소소한 행복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그 주인의 정서적인 상태를 알아채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침울해져 있다거나 할 때 평소 같으면은 막 장난치고 막 뭐랄까요? 막 밥 달라고 떼쓰고 자기 기분대로 막 이렇게 칭얼거리고 했던 반려동물이 은근히 그냥 옆에 와 가지고는 슥 하고 다가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정 부분 동물들이 해 주는 위로죠. 그러면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와 가지고는 쓱 안겨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거기에 위로를 얻는 거겠죠. 유이님은 강아지는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의존적인 존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산너머님께서는 야옹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맘 내킬 때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쵸. 그런 고양이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이렇게 외로워 있을 때 쓱 하고 다가와 주면 그게 엄청 감동인 거죠. 예. 오영돈 님께서는 그때 만난 진돗개 영실이 덕분에 우울증 극복에 큰 힘이 됐어요. 영실이와는 4년 전 본의 아니게 헤어져서 힘겨운 시간 수개월을 보냈다가 서산시에서 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금의 선재, 이거 진돗개군요. 선재를 입양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시골 단독주택 생활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큰 힘이 되어 반려동물이 주는 힘은 정말 커요. 네. 그 펠로스 증후군을 또 다른 어떤 유기견을 또 돌보면서 또 위안을 얻고 극복하시는 거겠죠. 오영돈님께서는 오영돈님께서 서산에 계시나 보네요. 원장님께서 서산의료원 파견 근무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에 좋았어요. 저도 의료원 신경과와 가정의학과의 서울대병원에서 파견 근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시골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멀리서 이렇게 주 몇 회 와주셔서 진료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신경과랑 가정의학과랑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저런 부분이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냥 일회성 혹은 보여주기식 물론 서산의료원 그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더 체계적인 국가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진료를 지방에서도 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의료제도를 좀 빠져서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고급 의료 인력을 대거 양성해 놓고 국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봐요. 의사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약 한 85에서 90% 정도가 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단순 의사가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친 전문의 인력이에요. 그중에 또 저도 이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상당 부분의 퍼센티지가 제 생각에는 한 15% 안팎의 퍼센티지가 전문의를 딴 이후에도 임상 강사나 교수의 경험을 가진 더 어떻게 보면 세부 전공을 가져 있는 보다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박사가 많은 의사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MD면 이제 메디컬 닥터거든요. 이것도 박사죠. 메디컬 닥터인데도 우리나라는 MD, PhD라 그래서 그 진짜 순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들 타이틀 보면 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MD, PhD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더 남아서 전문의를 딴 다음에도 더 많은 연구와 의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급 의료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2차, 3차 의료가 제대로 지금 서울 중심적으로만 몇 개 병원으로만 지금 운영이 된다? 지방에서 제대로 의료 인력들이 활용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이 대거 개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개인 의원을 하고 있다? 인력 낭비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중소 이상의 병원 2차, 3차 병원에서 이 의료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해낼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은 저는 이거 의료 대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땜빵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걸로 의사들 비위 맞춰주면서 뭘로 해놓고는 또 지나가면 또 문제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무거워져서 죄송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죠. 저의 방송은 항상 어느 순간 이 답답한 세상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제가 내놓지 못한다는 게 항상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죠.
예. 저는 지방의료원에 파견 나가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약간 그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 같은 의사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기회와 여건과 환경이 제공되어지지 않으면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나는 큰 마음으로 일정 부분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희생이라고 표하기 뭐합니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그 영역에 대한 거를 약간 이렇게 배제하고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지속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중단되고 또 한다 그러면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 대한 거는 그냥 바라도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저와 비슷한 부분에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시가 돼서요. 네. 오늘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초반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다양한 방법을 좀 써가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또 듣고 저도 또 좀 배워나가고 같이 좀 수다도 떨고 예, 또 때로는 좀 심각한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가 이 비욘디에서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을 하면서 하는 어떤 목적이자 의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이번 한 주, 저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만 이번 한 주 힘내시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나를 챙기기 위한 또 휴식의 시간도 가지시면서 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도 또 가지시면서 한 주 또 잘 지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